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임스 맥그리고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 책자를 통하여서 거리적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정당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고 입법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은 정당 체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정치적 변화가 꼭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근본적 변화라는 것은 일반 대중이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며, 그리하여 자신들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변화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냄에 있어 정당의 영향력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여기에 다분히 잠정적인 해답이 있는데 먼저 문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변화의 척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 리더들이 공약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보다 객관적 기준에서 측정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인가 라는 것이죠. 약속한 변화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정당의 목표들이 어느 정도 실천되었는지에 관련되어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 안보의 수호,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안전판 확보, 보다 원정적인 방식으로 국가재산을 재분배하는 것, 불황의 극복 등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공약과 관련돼 검토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판단 기준들 외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문들, 직업이라던가 의료, 또한 주택, 그리고 교육, 그리고 구빈, 즉 갓난 사람들 돕는 것, 그리고 환경 조절과 같은 것들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특별 정책들에 비추어서도 검토가 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은 정당이 그런 계획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출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매우 회의적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정당들이 반드시 실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20세기 초 부흥했던 영국의 자유당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중요 문제에 대해 발표했던 공약을 실천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당들과 그 입법 기록들을 조사해보면 회의론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정당 공약들이 실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과격하고 이념지향적이며 일률적인지는 그들이 공약한 바대로 변혁을 가져오느냐를 검토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분명 러시아 민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점에서는 전위적 위치에 있었지만, 러시아 사회를 면밀히 살펴본 사람이면 누구나 러시아인들의 삶에 불연속적인 것만큼이나 연속적인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 후에 20년 만에 러시아 촐락으로 러시아판 립반 윙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작가 어빙이 쓴 단편 소설인 스케치북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데, 식민지 시대에 산에 갔다가 술에 취한 뒤 20년이 지나 잠을 깨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그동안 독립이 되어 모든 것이 바뀐 것에 혼란을 느꼈다는 그런 소설의 제목의 주인공이 립반 윙클인 것이죠. 이 립반 윙클이 귀환했다면 삶의 조건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 보건과 영양 상태는 다소 예외적일지라도 이렇게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 혁명으로 러시아 촐레가 일어난 그러한 어떤 변화들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을 예를 들어보면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은 막강한 개혁과 변혁의 주체 세력으로 나타났는데,
과격한 이념 정당들 중에 가장 눈부신 성공을 거둔 이 정당은 아마 사회 변혁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많은 경우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농업 집단화를 위하여, 원자탄과 핵탄을 제조하기 위하여 등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들이 추구 대상이었고, 또 그러한 것이 청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전쟁에 소비되고 또한 자신의 어떤 당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리더 중 한 사람은 통일이 상당 수준까지 성취된 이후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탈리아를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이탈리아인이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당 리더십에 있어서 상호관계나 과정이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정치체제 전반에 가지를 치고 있는 집단 이익과 또한 정치적 파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축을 따라 정당 안팎에서 생성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러한 갈등의 축을 따라 이러한 갈등은 복잡하고 또한 굉장히 다원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급진파와 중도파, 신세대와 구세대, 민족주의자와 분파주의자, 서로 상충하는 정책을 지향하는 집단들 사이에서 갈등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런 갈등은 당내 리더들과 정부 내 리더들 사이에 어떤 알력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직 리더가 있고 당내 그리고 정부 내 리더가 있는데, 이 사이 어떤 갈등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알력 과정에서 바로 어떠한 리더십이 또한 생겨나고, 그리고 그것이 다원적으로 일어나며 그 가운데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봐도 지금 이 상황을 잘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알력은 실제 4가지 유형의 갈등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은 지역 조직 리더들이, 중앙당 리더들이 정부의 운영 책임을 진 중앙당 리더들과 정부 내에서 다양하게 협력 또는 충돌할 때 나타나며, 이 4가지 리더십 집합 중 어떤 것이든 다른 것과 경쟁 또는 연합할 수가 있으며, 그리하여 다양한 리더십 조합을 창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역 조직의 리더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중앙당의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조직의 리더하고 이 중앙당의 리더와 또한 정부 내 또 리더가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정부 내 리더가 있고, 또 중앙당 내에서 이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실행하는 리더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 둘, 셋, 4개의 조합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그러한 어떤 리더십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여 개 나라에서 활동하는 수백의 주요 정당들, 그리고 수천의 군소 정당들은 이 정당 리더십 단위 간의 상호 관계를 너무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당내 리더십 단위들의 서로 간 협력 또는 경쟁 방식은 당내 갈등이 은밀한 당위원회 바깥으로 번져나가고 공개전이 되어버려 양측이 승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경우 가장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내외 정책에 대한 당내 의견 대립 때문에 침체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틀리 수상과 노동당 정부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자는 질라커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원 의원으로서 노동당 게이츠 헤드 지부에서 차기 노동당 후보였으나 상당한 진통을 겪은 뒤 노동당 중앙위원회, 이 중앙위원회는 수상하고 12명의 노조 집행부 인사들 그리고 6명의 강요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위원회는 질라커스 후보 인정 거부 사실을 게이츠 헤드 지부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앙위원회가 질라커스를 이제 자른 거죠. 질라커스는 게이트 헤드 지부 리더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들은 질라커스를 옹호하고 나섰는데, 질라커스가 정강정책을 무시하고 자신의 좌익 노선을 주장하고 나서자 당 중앙위는 표결을 통해 그를 출당시키기로 결정했고, 중앙위로부터 질라커스를 퇴출시키고 대신 다른 후보자를 뽑으라는 지령을 받은 게이츠 헤드 지부는 이 문제를 연례 전당대회에 회부했고, 거기서 중앙위의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질라커스가 이 지방 조직의 어떤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노동당에서 잘리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 게이츠 헤드 지부는 재조직되었고 중앙당 지도부에서 인정한 후보자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질라커스는 총선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노동당 후보에게 패하였으며, 이 모든 일의 교훈은 이후 여타 불온한 노동당 지부를 다스릴 때 고스란히 이용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 노동당, 중앙 노동당이 이제는 각 지역 노동당의 어떤 리더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냥 이 질라커스 얘들과 같이 그냥 위에서 통제해가지고 잘라버리거나 출당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케이스가 하나 있으니까는 계속 그렇게 따라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중앙당 의지의 관철 예와 대비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미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1938년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원내 민주당원들과 간의 심각한 분열상, 특히 북부의 뉴딜주의자들과 남부 및 북서부의 보수주의자들 간의 대립을 해결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뉴딜 정책을 실행하는데, 이 남부에서는 보수주의자가 이제 뉴딜 정책에 반대를 한 것이죠.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북부의 이제 뉴딜주의자는 뉴딜을 수행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이 당내에서의 이러한 뉴딜 정책을 둘러싼 어떤 의견의 대립과 관련돼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것을 중지하려고 나섰다는 것이죠. 그는 민주당의 영수 자격으로 예비선거 대의원들을 움직여 그들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을 탄핵하고 뉴딜주의자들을 대신 내세우도록 하였다. 결국은 자신의 정책인 뉴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힘을 쓴 거죠. 그래서 당내 상원 의원들, 보수주의자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를 다 뉴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다 심었다는 것입니다. 지방당 조직들은 자신들의 상원 의원들을 보호하려고 일제히 들고 일어났고, 루즈벨트에게 없었던 것은 영국 노동당과 같은 중앙당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북부의 보수주의자들, 남부나 북서부의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루즈벨트로 인하여 가지고 이제 잘리게 되자 이제 지방당의 조직들이 이제 이 상원 의원을 보호하려고 이제 나섰다라는 것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의 그런 예에서 본 것과 같이 중앙당에서 그냥 잘라버리면 됐었는데, 이 루즈벨트는 어떤 그러한 당에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당내 리더십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정비된 지방당들은 중앙당에 일정한 실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루즈벨트에게는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전에 전략을 잘 짜서 민주당 내 뉴딜을 추진하는 지방 조직들을 마련해 두었더라면 그의 정화 작업은 최소한 중남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에서는 성공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다 이제 루즈벨트가 이런 당 내에서의 다른 그러한 의견들에 관하여서 미리 대비를 해서 뉴딜 정책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미리 그 지역의 지방당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뉴딜 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북서부나 남부의 어떤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미리 손을 쓰는 게 하나의 어떤 정치적 전략인데 루즈벨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정화는 중앙 집권적이라고 해도 민주적으로 조직된 정당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영국 정당 지도부에 대한 도전 사례로 보다 전형적인 것은 좌익 성향의 유지를 고집했던 노동당 지부들에 대한 규제를 당교화했던 애틀리 정부의 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애틀리 정부가 노동당 내에서 좌익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어떤 규약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틀리가 이 문제를 원내 노동당의 비공식 집회에 내놓자 당은 둘로 갈라졌고 수주일이 지나자 7, 80명의 노동당 의원들이 당의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기로 연대 서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틀리가 이제 원내에 있는 자신의 당, 노동당에 바로 이 좌익 어떤 노동당 어떤 성향들, 이런 성향을 가진 그러한 어떤 세력이겠죠. 그런 세력들이 더 이상 노동당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그 시도를 하자마자 이제 7, 80명이나 되는 그 노동당 의원들이 들고 서명을 해나가면서 이제 애틀리에게 이제 컴플레인 하면서 이제 나온 것이죠. 이틀 뒤 계획을 수정해서 규제에 따라 18개월간 징계하기로 했던 것을 12월로 축소했고 양측 사이에 타협적 거래가 있었던 것인데 이 수정안을 그 다음 달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애틀리는 원래 18개월이었던 징계를 내리려고 이 노동당 좌익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노동당 의원들이 7, 80명 들고 일어나자 그럼 12개월만 하는 걸로 서로 타협을 봐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의회에서 바로 이런 어떤 정치적 타협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아무튼 이 의회가 움직여 나가도록 이렇게 정당이 또한 그 가운데 의회 내에 있는 정당이 움직여 나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정당의 리더십이고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제 리더십인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거래적 리더십의 어떤 원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 권력, 정책 투쟁을 집단 리더십의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그 투쟁의 파괴력을 해소하는 것이 정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내부적인 이런 권력 투쟁이 있었죠. 이 권력 투쟁이 뭐였습니까? 이 권력 투쟁은 즉 노동당 내의 좌익 성향이 가진 그런 의원들에 대한 징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징계의 문제에 관하여서 사실 이들이 이 노동당에 대해서 어떤 권력을 투쟁하면서 자신의 좌익 성향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봤냐면은 이것이 하나의 집단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리더십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이것을 이렇게 이 집단적 리더십의 문제를 보면서 이 투쟁이 가진 어떤 파괴력 이런 것들을 무마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것을 해소하는 것, 결국 해소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의 정당의 능력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집단적 리더십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정당의 당내 분규는 공공연한 적대행위, 일대 반란의 위협, 대숙청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도부의 교묘한 채찍과 당근의 방책으로 위기를 넘기게 마련인데 여러 분파의 저항력과 당 지도부의 대응력이 비등하다는 것은 리더십이 당의 여러 부분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당에서조차도 질라커스 문제나 그 외 반발 사례들에서도 당 지도부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방당 조직을 이용해 지방당 리더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정부 내 리더들은 그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평당원들도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국 정당 내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여러 이런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분산되는 것이 각 중앙당뿐만 아니라 각 지방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귀족 정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영주가 있고 그 지역에 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영국의 노동당이라고 하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뭐 예를 들면 이 가운데 누구에게 이렇게 권력이 집중된 게 아니라 각 지방으로 또 중앙당 내에서도 각 분파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긴밀하게 정부 내 리더십하고 여러 관련성을 많이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권력 투쟁으로 하나의 어떤 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뭐 자신의 어떤 좌익 성향을 막 드러내면서 자기 세력을 막 키워나간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리더십에 이 정당이 휘둘리지 않고 바로 이 정당에서는 바로 이 정부의 리더십하고 또한 각 지방의 리더십과 긴밀하게 연대하는 가운데 바로 이 당내에 있는 어떤 이렇게 투쟁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것을 맞대응해 나가면서 이것이 결국은 어떤 거대한 파괴력으로 커지지 않도록 미연에 잘 방어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이 노동당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집단적 리더십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위치에 권력이 분점되어 있으면서 결국 어느 한쪽에서 튀게 이렇게 한 명이 탁 튀어나오면은 그것을 각 그러한 리더십들이 서로 견제하고 또한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부 내의 리더십하고 이제 여기에 대등한 그런 어떤 리더십으로서 그걸 방어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양쪽에 이제 서로 1대1로 붙으면은 힘센 놈이 이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명이 튀면은 1대 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고 중앙당에서도 오고 정부에서도 오고 지방당에서도 견제가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1대 다가 되기 때문에 한 명이 튈 수 없는 그러한 구조라는 이게 의회주의, 영국 의회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이 한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권력이 분점된 가운데 균형을 맞추면서 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직 리더들과 정부 내 리더들이 내린 대부분의 결정들은 지지 아니면은 반발을 예상하면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지방당 리더들은 자신의 힘을 조직화하지 못했고 조직화의 필요성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지방당 리더십 그리고 정부 그러니까 리더십 형태가 보면은 중앙당하고 또 지방당의 이런 리더십 구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정부 내 리더십 정부하고 당의 리더십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중앙당의 리더십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방당의 리더십이 서로 맞물리던가 그럼 지방당의 리더십과 정부 내 리더십이 서로 맞물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내 어떤 리더십하고 중앙당 리더십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무튼 다양하게 이렇게 조합이 되는데 결국 이 리더십 요소들은 적대적 리더십을 인내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정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정당의 활동은 리더십이 종횡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선상에서만 가능하며 이런 점에서 정당은 리더십의 구조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리더십의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집단적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정당이라는 것은
바로 리더십의 구조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집단적 리더십을 이루어 가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중앙당과 뭐 지방당 간에, 아니면은 이 중앙당과 뭐 정부 간에, 아니면 지방당과 정부 간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니면 뭐 중앙당 지방당 다 합친 뭐 당과 뭐 정부 간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떤 리더십의 구조를 이루면서 한쪽도 리더십에 뭐 튀거나 빠그러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서로 아주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파트 짓거나 하면은 이 철골로 서로 이렇게 구조를 짜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골로 이렇게 구조를 짜가지고 이것이 견고하게 만드는데, 이처럼 이렇게 리더십을 견고하게 구조를 짜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이 튀지도 못하고 한쪽이 막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 집단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것이 이 집단적 리더십인데, 이것을 만드는 그러한 주체가 뭐냐면은 바로 이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당이 이러한 리더십 구조물을 만들지 못하고 1인에 의해서 이 리더십이 이끌려 간다 하면은, 그때는 이 정당이 원래적인 그런 집단적 리더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당히 뒤에서 보겠지만은 전체주의적인, 아니면은 전체주의적인 그런 리더십, 정당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당 리더십이 대부분 거래적이지만 그것은 변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도 지을 수 있는데, 경쟁적 정치 환경에서의 리더십의 구조물인 정당은 그 구조물 내에서 리더들이 활동하며, 또한 그것은 또한 정책과 주기를 놓고 벌이는 분교에서 평당원들이 점차 두각을 드러냄에 따라 추종자들을 리더들로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구조물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평당원들이 있지만 이 구조물 내에서 정치적 토론이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 구조물을 통하여서 하나의 추종자가 리더로서 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떤 민주적이고 또한 이렇게 서로 통해 있는 이러한 어떤 리더십의 견고한 구조물, 하나의 어떤 리더십의 지붕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지붕을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밑에 있는 평당원들이 자유롭게 이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나가도록,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위에 정치적 구조물, 이 위에 있는 리더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라는 부분들, 이러한 것이 어떤 정당의 리더십이고 집단적 리더십의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이고, 정부와 정당 간의 리더십의 어떤 그러한 구조와 역학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서 당 조직 외곽에 존재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리더들의 지원 세력 확보에 노력함에 따라 당내로 진입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정당 리더십의 힘은 수많은 추종자들을 자신이 지지하는 유권자로 만들고 이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도록 동원하는 능력으로 기준으로 검증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리더십 구조물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것의 안전성을 알고 이 가운데로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정당의 주요 역할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같은 과정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탄생하는데, 그들이 개별적인 힘은 미미해도 집단적으로는 리더들이 자신들에게 군림하기보다는 통제당하도록, 또 어쩌면 정당 리더십에 대해서 폭넓게 정의된 정당 리더십에 따라서 사회 변혁과 역사 창조의 강력한 수단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이 개개의 어떤 하나의 리더십은 보잘것없죠. 좀 미약하죠. 근데 이게 한 명이 튀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큰 리더십의 구조물을 이루고 집단적 리더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수많은 어떤 평당원들이나 사람들이 이 가운데 모여들어서 이 가운데 어떤 정치적 토론이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나가면서 이 가운데 어떤 응집력과 어떤 파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새로운 리더들이 계속 탄생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 명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이 정당이라는 것, 이 리더십의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이 정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되고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사회 변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결국은 이 사회 변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당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 리더십 구조물이 제대로 설켜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쪽에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비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의 리더십 구조와 영국의 노동당 리더십의 구조, 그리고 미국의 루스벨트가 민주당 내에서 리더십 구조에 대해 취한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당 리더십이 결국 리더십의 구조물이며 정당 리더십은 집단적 리더십을 통해 군중들의 유혈과 폭력의 사태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통찰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필자는 정당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거래적 리더십 안에 변혁적 요소들을 또한 갖추고 있고 정당 리더십의 한 개인은 미약하더라도 집단적 리더십의 형태를 가질 때 매우 강력한 힘을 갖게 됨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어떤 강력한 구조물인 집단적 리더십을 정당 리더십이 추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서로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구조물을 이루어서 리더십들이 그래서 견고하게 이것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먼저 이 견고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정당 리더십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튀거나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리더십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토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국가의 정당 리더십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정치 현실에 있어서의 정당 리더십의 모습은 어떠한지, 정당 리더십이 집단적 리더십으로의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정당 리더십은 이러한 집단적 리더십으로 잘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정치 현실의 리더십을 봤을 때 어떤 견고한 구조를 이룬다거나 서로가 어떤 연대를 한다거나 정부와 또한 정당의 어떤 리더십 간의 어떤 리더십의 어떤 구조적인 모습이 존재한다거나 긴밀히 협력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정당의 어떤 하나의 인기에 편승해서 누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져서 한 사람의 어떤 독불장군이나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을 따르도록 하는 인기 편향의 그러한 리더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된 리더십 구조, 권력이 집중된 그러한 리더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쉴 수도 없고 평당원들이 또한 자신의 의견을 어떤 내세우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토론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거나 그것들을 제시해보거나 하면서 평당원들이 또한 리더십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전혀 없고 바로 그러한 경우 이 리더십의 그런 어떤 정당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 가운데서 결코 이 정당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의 구조물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리더십의 구조물은 견고하며 서로 이제 어떤 협력해 나가면서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면서 서로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구조인데 우리는 그냥 서로 잘 아는 정도 식사 한번 같이 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또 의견 다르면 또 이렇게 토라지는 정도 그리고 서로 분파들 나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또한 한 좀 특출난 개인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었다면 그 사람이 그 정당의 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우르르 가다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또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이런 형태의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하위의 여리한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오늘 내용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결국 그러한 어떤 정당 리더십이 집단적 리더십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개인의 리더십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지금의 우리의 사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정부 리더십과 정당 리더십의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전혀 없고, 또한 이 가운데 어떤 서로의 권력 구조라든가 아니면 위기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집단적 리더십의 모습들, 각 지방이나 아니면 중앙이나 거기서 그런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 구조물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기가 오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자기 의견이 맞다고 또 주장하고 나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리더십의 어떤 형태는 결코 이 정당 리더십이 집단적 리더십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차이입니다. 견고한 집단적 리더십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서로 흐물하게 그냥 부서져 버리는 그러한 어떤 개인 중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리더십의 정당히 추구해야 할 집단적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리더십의 구조물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교훈들을 영국의 노동당의 사례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미국의 루즈벨트가 당시 상황에 처했던 그런 상황들, 정당과의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추해보고 또 반성해볼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생각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리더십의 구조물을 새로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를 다시 놓고 다시 그 위에 리더십의 어떤 지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리더십 강의에 처음에 나왔듯이 회의적이지만 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도 실제로 성취된 것이 많이 있다. 공약 중에도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다. 의외로 그런 것처럼 힘들어 보이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가능한 여지가 우리 사회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럼 이까지 정당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입법 리더십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번스 교수님이 통찰적으로 정당과 정당 간의 관계라든가 행정부의 그런 관계들을 잘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한 그런 상황들이 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정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입법 리더십, 아주 첨예한 상황인 거죠.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적 리더십의 고전적 장소가 어디냐면은 자유로운 의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적 리더십, 이것이 어디서 가장 자유롭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로 의회 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회 내에서 결국 타협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결국 정책을 실현하고 또 그것을 이끌어내는 입법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입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장된 영향력과 또한 고향에서의 어떤 선거, 국민의 기반을 둔 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평등한 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원들 중에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입법 정책을 하는데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의회는 의원들 각자의 이해관계와 목표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협상, 상호교환, 정치 헌금의 혜택 등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거래의 장에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 체계가 반드시 어떤 독자적인 것은 아닌데, 즉 공평과 관용과 신뢰 등의 양식적 가치가 의회 활동의 지침이 되며, 또한 리더십은 법에 대한 제한, 모니터링, 거래 완료의 확정, 논쟁 해결, 그리고 정치적인 신뢰와 화해를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거래적 리더십이 의회 내에서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래적 리더십이 의회 내에 없다. 이 거래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서 협상을 하고 그 가운데서 또한 어떤 제안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거래를 하고 또 논쟁을 해결시키고 그러면서 신뢰하고 화해를 이끌어 나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리더십이 국회 내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의회에서 거래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은 아닌데 어떤 국가에서는 하나의 특정 정당이 변혁적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입법부인 소비에트 최고인민회의 그들은 리더십을 동원 및 현대화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당 독재의 리더십 내에서 거의 사회를 변혁시키고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한 리더십의 역할들이 의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하고도 유사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하나의 거래적 리더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협상하고 제안하고 서로 모니터링하면 논쟁해서 결국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거래적 리더십이 어떤 자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러한 리더십 모습이 원래 의회 모습인데 지금 우리 의회의 모습은 이것보다는 도리어 변혁적 리더십의 모습에 가깝다. 사회를 변혁하고 바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의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본래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상당히 떠나온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몇몇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당 또는 다수당 활동의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예는 1940년대 말 영국 노동당들이 하원을 통해 벌인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교수님이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은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은 그 역할은 누가 하냐면은 바로 정당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정당이 사람들을 모으고 중지를 이루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가 바로 이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리더십이라는 일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변혁을 해나가는데 정당은 바로 이 의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이 의회의 리더십이 이 정당의 리더십을 도와서 이 일들을 같이 이루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의 리더십이 이 변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주체가 아니고 이 정당의 리더십이 주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 도리어 의회 리더십이 이 변혁의 주체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의회의 전통과 윤리, 조직 정신은 바로 거래와 중개의 정신인데 거래와 중개의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의회가 미국 상원이지만 의회가 정당이나 다수당의 활동 도구가 되는 경우 의회가 교환의 장소가 될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는 것이죠. 리더 개개인은 다양한 조건과 시간 하에서 다양한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다수당 리더로서 상원에서 활동하는 동안 그러니까 린든 베인스 존스는 더할 나위 없이 거래적 의회의 리더였으며 그의 의무, 기대, 교환 등 수많은 채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그 힘의 근원은 존스 네트워크라고 불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린든 베이스 존스 이 사람이 의원이었다가 나중에 케네디 암살 후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이 존슨 네트워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서로 네트워크 시키고 정보를 모으고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이 거래를 이루어가는 것에서 상당히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중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존슨은 특정 위원회에서의 의원 배치, 그리고 각종 위원장 선임, 의회 캠페인 기금 할당, 의회 서비스와 부수입, 여행 등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권력 기반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부관 집단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얻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 네트워크가 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또 그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정치활동을 해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줬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거래적 리더십의 원형으로서 오늘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권력 기반은 의회의 필요와 동기를 알아내고 신용을 주고받고 방어와 지배의 기술을 혼합하며 탄원, 고발, 아첨, 모욕, 눈물, 불만, 위협 등에 대해 존슨식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자신만의 기술이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 공부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어떤 거래적 기술들을 익히지도 않았고 그냥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실 사람들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실제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밀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의 기술을 가지고 거래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하나의 집단적 리더십의 구조를 당 내에서 이끌어가면서 의회를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원내의 어떤 총무와 같은 그런 역할인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참 그러한 것들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존슨은 상원 활동을 그만둔 지 3년 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의원직으로서 발휘한 자신의 기술을 백악관으로 가져갔으며 거기에서 그는 대통령직이라는 훨씬 거대한 자원을 누렸고 그 자원을 완벽히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어떤 거래적 기술들 그리고 서로 타협하고 그 가운데 중재하고 거래하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되니까 대통령에 가서도 바로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다양한 법안이나 입안들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자신의 정책들을 펴나갔다는 것이죠. 이는 존슨이 의회 활동을 통해 얻었던 막강한 권력과 그 권력이 차후 미국에 미친 영향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아이젠하워 재임 시에 민주당 상원의 리더로서 케네디 대통령 시절 부통령으로서의 존슨은 많은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슨이 케네디가 대통령 됐을 때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케네디 도움으로 부통령이 되었고 그래서 부통령이 되면서 케네디의 어떤 권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철학을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휘한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가운데 시민권을 신장시키고 흑인들을 위해서 어떤 법안들을 입안하고 이런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또 케네디의 권력을 해서 많은 법안들을 입안시키면서 이런 것들 정책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1964년 존슨 시민권 패키지 법안은 일반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었고 그의 리더십이 가져온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상원의 의사진행 방해 권한을 정지시킨 것이었는데 보수적인 상원 의원들이 의사진행 방해권 행사는 초기 시민권 법안의 내용에 물타기를 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보수적인 상원 의원들이 이 존슨이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콧바뜨리거나 계속 다리 걸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린든 존슨이 상당히 자신의 어떤 협상력과 거래적 능력들을 살려서 상원 의원들이 이러한 시도들을 막고 자신의 어떤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정치적 해안과 어떤 수단이나 이런 기질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통령과 미 의회는 흑인 선거권 자격을 확대하는 파격적인 선거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것은 결국 남부 지역의 정치에 엄청난 변혁을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거래적 리더십을 잘 이끌고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 남부 지역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가운데 변혁적 리더십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의원들에게 행정적 리더십이 없어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그들은 그에 부합하는 몇 가지 적절한 예를 드는데 20세기의 일반적인 서구식 의회는 우리 시대의 중심적이고 분열적인 정치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강력한 행정 권력이나 정당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의회 내 리더십은 법안 심의의 늑장 처리, 캐캐묵은 입법 절차, 소수파의 방해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의 미흡, 무엇보다도 다양한 유권자들과의 괴리, 다당제와 당내 분파주의가 발전한 끝에 단순한 여야 차원을 넘어서 부분적인 거부권을 갖춘 무수한 당파로의 분열 등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의회가 어떤 정당이나 아니면은 행정부의 강력한
권력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무수하게 갈라져서 어떤 사회 변혁도 이루지 못하고 법안 심의는 늦추고 도리어 의회의 원래 목적인 사람들, 국민들의 어떤 복지와 번영을 이루고 경제적 발전과 또한 그 가운데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행위들을 해나가지 못한 채 도리어 거기에 방해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기 쉽고 그러한 의회 모습들을 우리 현실, 정치 현실 가운데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코 이러한 정당이나 의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참고 자료로 이 린든 베이스 존스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실 분도 있으니까는 잠깐 이제 위키백과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린든 베이스 존슨 이 대통령은 1908년 8월 27일에 태어나셔가지고 1973년 1월 20일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신데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암살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 그 직을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관련 국외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반전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 베트남전에 관해 가지고는 실패한 그런 대통령으로 인식되지만 인권 향상을 위해서 한 그의 국내 정책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분이 동남아에서 결국은 베트남 내에서 이제 위에 공산권 국가가 내려오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이 베트남, 미국이 주로 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공산 어떤 세력들이 동남아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떤 제동을 거는 역할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3년 케네디가 피살된 이후에 36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고 1964년에 공화당 베리 골드워터를 꺾고 다시 재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건설을 주장하여서 교육, 주택과 도시개발, 교통, 환경보호주의, 그리고 이민정책에 의한 제출권에 책임을 맡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해줘. 그러니까 인권과 교육과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어떤 그런 실적을 낸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에서의 어떤 사태의 심각화를 초래한 어떤 그러한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남부 출신의 지도자로서 흑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운동 결의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1965년에는 흑인들이 투표할 권리를 얻을 법안을 청하여서 투표권법을 또한 승인하기도 했고요.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 인기를 잃게 되자 1968년 2번 이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이듬해 임기 종료와 함께 퇴임하였습니다. 깔끔하죠. 끝에 이제 뭐 그걸 지지 끌지 않고 자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내려놓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께서는 입법 리더십이 거리적 리더십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스 대통령의 예시를 적절히 제시하고 계신데 우리 의회 정치 가운데 나타나는 리더십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거리적 리더십 이란 리더십의 형태가 우리의 어떤 정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느냐? 이 존스 대통령과 같이 이러한 한 어떤 협상력이라든가 뭐 다른 당도 될 수 있겠고 잘 협상하고 잘 이야기해서 아무튼 정책을 이끌어내고 타협안이 있더라도 그대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중지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의회 내에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존스 네트워크와 같이 많은 그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계속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상태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적시적시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슈와 어떤 아이템을 제시해 나가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 나가고, 거기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나도 내 정책을 실현해 나가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또 만족을 줄 것인가 것들을 함께 고려해 나가면서 이렇게 의회 내에서 활동을 해 나가는 이런 거래 리더십의 모습이 우리 어떤 의회 정치 내에서는 사실 전무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봐서 알겠지만 서로 이념으로 완전히 갈등 가운데, 완전히 대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서로 협의하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해결책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십의 어떤 구조물, 이 리더십의 구조물을 통한 정당 리더십의 어떤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협상이나 타협의 어떤 그런 여지들도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에 대치 가운데 계속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 지금 이 위기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말 그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미리부터 그런 리더십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키워오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우리가 미리부터 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갔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은 커가지고 하나의 리더십의 구조물을 이루었겠죠. 이 리더십의 견고한 구조물이 이루어지면은 함부로 거기에 침범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서는 계속 새로운 리더십이 일어나니까는 한 리더십이 뭐 나이가 많이 들거나 해서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그 다른 리더십이 일어나면서 권력이 분점화되는 가운데 정당이 견고하게 서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고 또한 나라를 붙들어간 하나의 그러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반추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몇몇 사람에게 집중된 그런 리더십, 아니면 한 당에 집중된 리더십은 우리가 과거에 지금도 살펴봤지만 전체주의적 리더십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그런 리더십을 형태를 띄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리더십은 뭐냐면은 의회의 본래적인 거래적 리더십이 아니고 또 집단적 리더십 모습이 아니고 하나의 일당의 리더십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리더십은 거래 리더십이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리더십으로 작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젊은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커나가는 리더십, 이 젊은 리더십들을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젊은 리더십들 가운데는 연대가 있거든요. 이게 오랜 정치활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젊은 리더십들은 서로 그래도 서로 간에 연대가 있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 끊는 게 있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신뢰가 그래도 아직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간에 이제 정파가 다르더라도 서로 간에 또한 교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연대와 교류를 통하여서 이 젊은 리더십을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젊은 리더십들이 이제는
정치적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젊은 리더십들을 지금이라도 키워가지고 지금이라도 정치적 구조물을 리더십의 구조물을 형성하도록 이 젊은 사람들로 리더십의 구조물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렇게 연대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 물론 그게 아주 강력하지 못하겠죠. 연륜이 많고 또한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보다 더 견고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지 세력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러한 젊은 그런 정치인들을 세워서 이것들을 이렇게 연대를 이루고 가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 이 전반적인 이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이 흐름이 바뀌게 되면 그 가운데 새로운 거래적 리더십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변혁적 리더십까지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짧은 지식이지만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2장 리더로서의 의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나이지리아의 새로운 헌정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영국 의회 대표단은 의회의 어머니 마들 오브 패리먼트, 의회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골드코스트 의회에 선물을 주기 위해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선물은 뭐냐면은 바로 영국 의회의 6세기 동안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여겨지는 에르스킨 메이의 의회 활동론 Parliamentary Practice라는 그런 한 권으로서 윈스턴 처칠과 애틀리에 의해서 헌정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물하면서 영국 보수당 의원 에드워드 킬링 경은 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의회 내에서도 사실 원하는 대로 그 정치활동들이나 입법활동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것은 이제 곧 그 자신의 정치적 질곡을 경험하게 될 나라에 대한 향수 어린 문화적 관용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드코스트 의회 의원들은 영국 의회는 헌법적으로만 독립체일 뿐 실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영국 하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하고 규율이 있는 의회 중에 하나로 인식되어 있었고 당내 이견은 웬만큼 허용되면서도 최소한 다음 선거까지는 실질적으로 권력으로부터 차단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면은 그냥 차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한 그런 구조가 사실 이 영국 의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파블로브의 실험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어떤 개를 데려다가 처음에는 이제 밥을 주면서 종을 치는 겁니다. 나중에는 밥은 안 주고 종만 쳐도 침을 흘린다는 것이죠. 이 파블로브의 실험에서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개처럼 의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과거에 이미 결의된 의안을 재론하거나 아니면 제때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했더라도 제대로 투표하지 못한 사람들을 애써 다독여야 했던 원내 총무단에게 거수기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마치 손만 드는 그러한 거수기로 그 의회 의원들이 영국 의회 내에서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의회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의회 안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개념은 자기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며 서구 의회의 계승자들은 국민의 대표, 비록 그것이 스스로 붙인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이 국민의 대표들이 군주주의나 행정 독재 또는 심지어 전제 정치에 지향하기 위하여 신성한 의회에 모이던 역사상 영광스러운 순간을 회상하는데
의회 권력의 상승, 성문법과 불문법에 의해서 신성화된 의회 권력의 상승은 개인의 자유와 주권 재민 원칙의 확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쳐서 형성되고 융성되었는데, 이 당시 의회는 기업가의 권리,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해온 독단적인 정부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의회로서 개인의 소득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 노후 보장 등 인간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 파시즘, 공산주의, 기타 전체주의 영향 아래서 전통적 의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고 하고, 유명한 독일 제국의회 Germany Reichstag는 나치 하에서 비굴하게 히틀러의 행동을 추진하는 로봇 집단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회가 여전히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대중적인 필요와 욕구를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권력은 민중에게서라는 전통적인 명제는 의원들이 의회 내의 압력에 의해 통제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리면서 빛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들은 이제 몇몇 이유로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대 의회는 상당히 초기 의회처럼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국가의 권력부터 개인을 보호하면서 사회복지적 그런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고 확장해주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회의 그러한 본래 목적을 떠나서, 그리고 또한 의회 의원들이 이 대중의 어떤 권리를 대신하며 그것을 대의해서 그 권리를 입법화시키는 이러한 어떤 의회의 그런 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떠나서 하나의 지배적인 정당의 꼭두각시 역할로 전락했다. 특히나 나치당이 이 나치의 그러한 어떤 히틀러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용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거수기처럼 로봇 집단과 같이 그렇게 행동했던 그러한 의회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공산당의 어떤 일당 독재에서의 행위들, 의회가 거의 의미가 없죠. 바로 이러한 전제주의적인 그러한 정치의 어떤 모습 가운데 나타난 의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의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뢰와 믿음이 상실되었고, 이 의회가 하나의 큰 권력을 추인해주는 하나의 그런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로 추락하게 되었다. 그러한 형태의 추락된 의회의 모습을 현대의 어떤 국가들의 의회 가운데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기인 것이죠.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이 의회 내에서의 권력 균형의 상실은 이 의회 자체의 기능에 상당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삼권분립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 내의 권력을 균등하게 행사하며 견제하며 그 가운데 타협을 이뤄나가서 나아가는 이런 권력 분립 제도의 심각한 그러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의회가 그 안에서 정당 간의 어떤 권력 균형과 어떤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제 의회가 독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의회의 본래적인 것들을 떠나서 이 의회가 이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가 국민들의 국민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것을 보장시켜주고 그것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의회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국민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수준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의회 내에 있는 의원들이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 자유롭게 거래적 리더십을 가지고 협상과 중재와 타협을 통해 건전하게 입법 활동을 하면서 의회 활동을 해나가지 못하고 여러 다른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컨트롤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을 제약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방 세력인데 유권자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국가의 중앙체제나 기타 지역체제로 획일화된 태도를 가져야만 했으므로 입법자로서의 행동의 자유의 제한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이 의원들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어떤 지방 세력들로 인해서 자유로운 입법 활동들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얼스터 출신의 영국 하원 의원, 마드라스 출신의 인도 의회 의원, 또는 파리의 레드벨트 출신의 프랑스 의회 의원들 모두는 만일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유권자들에게 충성한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만 의원들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의원들은 선거 국민들의 다양한 태도를 극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새롭고 재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두 번째 의무는 그들의 선거민들 중에 또는 전체 사회 아니면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 특수 이익들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입법 과정에서 특수 이익의 반영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의원의 힘과 적극적인 투표, 금전 장부의 조작 기술, 선전, 기타 자본이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특수 이익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과정이 진행되는데 미 의회의 관세법 입법 과정은 상하원에서 정책 결정에 상업적 이해관계를 수학적으로 수렴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의원들이 자신의 어떤 소신을 따라서 결정하고 자유롭게 입법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의 어떤 이익, 하나의 목적을 추구해 나가면서 특별한 이익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의사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에 국한된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의회의 의원들은 전체 국민을 대변한다는 대의적인 그런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한 사람 혹은 한 집단을 향해서 권력을 몰아주기식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입법활동들을 진행하는 그러한 어떤 편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입법자들이 이익의 꼭두각시로 보이지 않는다면 제3세력, 자기 선거구나 의회 혹은 양쪽 모두를 지배하는 정당, 제3세력의 앞잡이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어떤 이익에 휘둘려서 하는 것이 아니면 또한 자기 정당, 이 정당에 휘둘려서 또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을 영향을 주는 게 워낙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 애 한 명에게 영향을 주는 게 부모뿐만 아니라 뭐 삼촌, 이모 막 여러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얘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의원들이 어디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자기 목소리 내면은 그냥 바로 잘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의회 특성이 그렇지만은 상당히 그런 상황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의원들은 선거구의 정당 조직이나 선거기구를 통해 재지명을 받으며 재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총선거에서 그들에게 잘 보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잘 보이기 위해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국민인가요? 아니죠. 그들 정당의 리더인 것이죠. 자신에게 결국 선거구를 주고 자신에게 그 지역 선거구에서 이제
경선에 참여, 거기에 이제 후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준 사람이 바로 국민이 아니라 자기 정당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과 자유가 아니라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 리더는 의원들을 감시하고 정당 조직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당근과 채찍을 현명하게 잘 배합함으로써 그들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고도의 어떤 통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밑에서 이제 꼭두각시처럼 놓을 수도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이렇게 막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한 사람이 누구냐? 그 배우가 누구냐는 것이죠. 상당히 의회의 본래적 목적과 거리적 리더십의 그런 모습과 어떤 그런 건전한 어떤 의회의 모습인, 바람직한 의회의 모습인 거죠. 서로 자유함 가운데 거래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협상하고 또한 타협하고 그 가운데 또 갈등하면 갈등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맞추어 가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사람 모임 가운데서 어떤 회의 가운데서도 그렇게 물론 다수의 의견이 있지만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의견이 갈 수도 있고 마음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고 나가는 게 그런 게 집단적 리더십 모습이잖아요.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컨트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으로 잘 하면서 나중에 자기 목줄이 달려있는데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 현실이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현실로 정치 현실로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이렇게 거리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자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들을 터줘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이죠. 자기 그 어떤 세력이나 자기 어떤 그런 위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같이 이렇게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붕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 이렇게 딱 짜여가지고 리더십의 구조물로 딱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폭망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태를 지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이 리더십의 구조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 결단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거리적 리더십의 어떤 의외의 모습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어떤 자유롭게 서로 이제 거래하면서 그 가운데 또한 그 가운데 변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평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번스 교수님은 의회의 원래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체주의 국가 속에서 나타난 의회의 왜곡과 이것을 통한 의회에 대한 신뢰의 상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현대의 의회 역시도 유권자들 및 이익 집단과 당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거수기 역할만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산 국가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의사결정이죠. 다 똑같이 드는 겁니다. 손을 한쪽으로. 그 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의 내용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의회의 위치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의회 내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정당과 대중의 영향력에 쌓여서 소극적인 행위만을 하는 의회의 모습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행위만을 하는 의회인 것이죠. 자신의 목소리 전혀 못 내고 있어요, 의원들이. 그리고 도리어 어떤 국민들이 아니라 자기 위에 밥줄 그것을 위해 가지고 자신을 던지잖아요. 그냥 말도 함부로 하잖아요.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그러한 의원들이 협상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원으로서 협상과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그것을 중재하고 어떤 협의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에티켓과 예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에티켓인데 그것을 다 그냥 버리고 해쳐버리고 그냥 막 막말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모습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민낯이고 뭐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한국은 이 민주주의라는 그러한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지금 테스트 받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거대한 바퀴, 원래 미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했던 분이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어떤 정당 간의 어떤 권력에 대한 욕구를 통하여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욕구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권력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것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서로 분점된 가운데 국가가 나아간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의 커다란 하나의 바퀴, 이것이 과거에는 그냥 한 명의 리더십에 의해서 아니면 국가의 어떤 통제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그냥 멈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것이 커다란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부도 힘들고 의회도 힘들고 국민도 다 힘든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를 실험하는 그러한 단계에 온 것이죠. 부디 그래도 우리의 리더십들이 그 리더십의 역량과 자질을 잃지 않고 정말 이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이 상황들을 잘 해결하고 이 가운데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 진수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올해가 벌써 이제 2024년도 다 갔네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는 정말 우리 역사상으로도 참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과 또 이야기를 해봐도 참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포기해볼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자라나는 세대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리더십의 구조물을 형성해 줄 것인가. 그리고 추종자가 리더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어떤 거리적 리더십이 이루어지는 의회의 그러한 입법 리더십을 또한 정부 리더십 이를 이루어서 보다 더 우리가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해 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하우스 리더십 학교 올해 초에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53번째가 되네요. 1년이 지난 원래 52주인데 아마 그 전에 또 한 주가 더 일찍 해서 지금 53주를 딱 채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24년도 이렇게 하우스 리더십 학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계속 이렇게 2025년에 지금 리더십 강의 한 반 정도 했거든요. 아마 올해 내년이 지나가고 한 8, 9월 되면 아마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또 이제 교재를 바꾸어서 뭐 계속 정치적 리더십과 관련된 번스 교수님이 그런 리더십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분야로 뭐 다양한 게 많이 있잖아요. 경영학 쪽으로도 많이 있고 또 여러 분야에 많은 리더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면서 리더십과 관련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런 논문을 쓰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배우게 된 것들도 2025년도에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참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